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제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고맙게도 응원의 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의학을 소명으로 여러분들 건강에 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이와 함께 제가 가장 아끼는 느티나무 앞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서 한 달 전에 떠날 때만 해도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풍성한 푸르른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간유리 음영을 갖고 있다가 수술을 통해서 폐암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폐암 1기 환자인데요. 폐암은 사실은 모든 암 가운데서도 가장 치료하기 힘들고 고통이 심한 암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가죠. 서울 성모병원 홍영선 교수님께 제가 기자 시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모든 질병 가운데 말기 상태에서 가장 힘든 병이 뭔가요? 그분이 서슴지 않고 폐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은, 다른 암은 몰핀과 같은 마약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 날카롭게 찌른다라든지 불에 탄 듯이 아프다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폐암은 특유의 숨을 못 쉬게 하는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는데, 이 증세는 어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된다. 오히려 마약 진통제를 쓰면 호흡을 더 억제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기에 돌아가실 때 갈비뼈가 움푹움푹 패일 정도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폐암은 치료도 잘 안 되는 암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췌장암, 그리고 폐암, 그리고 간암, 이 세 가지를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암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폐암이 특히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요, 암이 굉장히 조그말 때에도 빨리 퍼지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폐는 산소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타고 잘 퍼지는 데다가 호흡을 위해서 끊임없이 늘었다가 줄었다 풍선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1mm의 작은 극초기 단계의 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5년 생존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수술해서 잘라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금방 재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폐암에 관한 한 조기 발견 무용론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찍 발견해도 소용없다, 폐암은. 너무 빨리 퍼지니까.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은 날짜에 폐암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1년 후에 암이 조금할 때 검진을 통해 발견하고 수술로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있다가 재발해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막 자라서 기침이 난다라든지 피를 토한다라든지 이른바 증세가 나타나서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4년 후에 말이죠. 3년 후에. 그리고 수술하지 못하고 결국은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A가 겉으로 볼 때는 수술한 다음에 3년을 살았으니까 B라는 사람은 발견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고 A라는 사람은 수술한 다음에 3년을 살았으니까 2년을 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A나 B나
암이 생긴 다음에 똑같이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4년 있다 죽은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의사들이 폐암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만큼 폐암이 일찍 발견해도 소용없는 암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난치성 폐암도 요즘 아주 획기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정원에 이렇게 철쭉이 예쁘게 폈네요. 감상하시라고 철쭉꽃을 배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를 여러분께 당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폐암에 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누구도 폐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폐암 환자입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폐암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중앙암 등록 사업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1위를 폐암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암이 가장 흔했는데 난공불락이 위암을 젖히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폐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됐다는 얘기죠. 오래전부터 이미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른바 암 사망률 1위도 폐암이었는데 지금은 발생도 1위, 그러니까 흔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암 가운데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폐암이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29,900명, 그러니까 3만 명이 새로운 폐암 환자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1%,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100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6명이 다름 아닌 폐암으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부터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방이죠. 자, 폐암과 관련한 예방에서 많은 분들의 상식이죠, 담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폐암 전체에서 담배 이외에도 차지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알았던 간유리 음영, 이거는요, 담배를 한평생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흔합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 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자,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뭐 중국에서 건너오고 뭐 황사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실내에서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특히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뭐 생선을 굽는다라든지 고기를 굽는다라든지, 특히 뭔가를 이렇게 기름으로 튀기거나 태울 때 엄청나게 많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이것들이 폐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주방 근처에는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적이다. 99.9999 이렇게 뭐 굉장히 값비싼 고효율 장비보다도 뭐 90%만 걸러줘도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양을 많이 걸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공기청정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99.999 굉장히 고성능 공기청정기는 침실에 두시고요.
실내에서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에는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나 효율은 좀 떨어져도 좋다는 얘기죠. 이런 제품들을 반드시 주방으로 돌리는 팬 옆에다 비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겨울이가 지금 재롱을 떨고 있네요. 배를 까고 지금 귀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역시 조기 발견입니다. 자, 옛날에는 폐암 조기 발견 수단도 없었고 일찍 발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론이 팽배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폐를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장비 CT가 개발이 됐기 때문이죠.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고요.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검진 차원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한 15분 남짓이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중년 이후로 특히 담배를 피웠다라든지 한 번도 폐 검진을 받아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한 번쯤 받아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CT를 통해서 일찍 발견해서 떼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간유리 음영 상태로 조기 발견에 성공하면 생존율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었을 사람을 CT를 통해 간유리 음영 상태로 찾으면 이제는 완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 수술을 받은 지 16일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상을 유지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전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요. 겨울이 되리고 자전거도 타고요. 조그만 오름을 올라가도 숨이 차다라든지 가슴이 아프다라든지 불편한 증세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실제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록 간유리 음영이 생겼지만 관찰하다가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뗐잖아요. 조기 발견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완치될 확률이 글쎄요, 심영목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 9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간유리 음영 상태에서 쭉 관찰하다가 잘라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제 폐암 조기 발견 무용론, 이거는 이제 틀린 말입니다. 일찍 발견하면, 특히 간유리 음영 상태로 찾아서 수술하면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중년 이후에 한 번도 검진 안 받은 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겁먹고 과잉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실제로 폐를 검진을 하게 되면 예컨대 하얗게 나오는 결절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뿌옇게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열에 두세 명 나온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폐암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막 옮겨 다니고 불필요한 검진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아직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선 결절의 경우에는 크기가 3cm 미만인 경우에는 암일 확률이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2%는 양성 종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간유리 음영은 암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높지만
굉장히 느리게 자란다. 임상적인 의미의 암, 그러니까 옆으로 조직을 침범해서 전이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될 때까지는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 그 경우에 너무 서둘러 떼내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폐를 수술한다고 하는 건 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이죠. 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재생하지도 않고요. 다른 부위의 수술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환자가 주관적으로 증상 면에서 만족을 느끼지만 폐는 어떤 수술을 해도 항상 수술 전보다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힘든 운동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개용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증에 시달릴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제 폐암과 관련한 기사가 언론에 나갔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많이 나간 거죠.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 한번 하지 않더라고요. 막연하게 기사를 썼는데 내용은 홍해걸 씨가 간유리음형 상태에서 폐암 검진을 받아서 수술로 빨리 뗐다. 그래서 간유리 음형이 있으면 무조건 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경우도 이미 12년 전에 13mm의 간유리 음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관찰했다 이제 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관찰을 해야 한다. 내가 나의 온전한 폐를 갖고 10년, 20년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너무 겁먹고 박탈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요즘은 특히 뭐 크기가 뭐 5mm만 돼도 너무 공격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넌센스란 얘기죠. 왜냐하면 간유리음형은 굉장히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대개 한 3년 정도 관찰해서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자라서 암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질 건지 전문가들이 보면 판단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이종건 교수님이 몇 년 전에 큰 심포지움을 했죠. 가짜 폐암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검진 결과들을 조사해 보니까 만일 1000개의 폐 검진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51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351개가 가짜 폐암이더라. 그러니까 검진을 해서 당신은 폐암 같습니다 했는데 1000개 가운데 351개는 폐암이 아니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럭키하게 쭉 관찰하다가 폐암 초기 단계에 잘라내는 수술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강조돼서 아직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폐까지 잘라낸다라든지 또는 조직 검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건 옳지 않다. 많은 경우 괜찮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 수상한 게 보이면 빨리 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몇십 년 멀쩡한 장기를 쓸 수 있는데 신체에 부담을 주면서 폐를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잘라냈는데 몇 년 있다 바로 옆에 또 간유리 음형이 생기면 이거 2번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냥 관찰했더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에서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의 전문가를 정하십시오. 경험이 많은.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의 뜻대로 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뭐 간유리 음형이 19mm가 있었는데 안 잘라내고 버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죠. 저도 이제는 수술로 잘라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뗐는데 떼고 보니까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수술을 괜히 한 거죠. 그럴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 1%라 하더라도. 그런데 의학에서 100%를 개런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전문가를 믿어야 하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관찰하다 보면 이 결절은 암인 것 같으니까 빨리 개업해야 된다. 이 간유리 음영은 내버려둬도 되겠다. 한 5년, 10년 관찰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냥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잊어버리고 지내면 되는 겁니다. 마치 얼굴에 점 생기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폐에도 이런 조직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검진은 열심히 하시되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겁을 먹고 빨리 떼야 한다라든지 이런 과잉 치료를 서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12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몸소 겪었던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했죠. 제가 30년 전에 서울대병원 인턴할 때만 하더라도 폐암 진단받으면 그때는 정말 백약이 무효였고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정말 많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체험했습니다. 일단 조기 발견에 성공을 했고요. 수술도 굉장히 깔끔하게 흉곽경으로 잘 됐고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제 몸을 그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의학으로 봉사하는 게 제 직업적인 본령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6cm 정도 보이시나요? 네. 여기로 이제 이렇게 잘라낸 폐가 나온 거고 이 위에 두 개로 이제 흉곽경이 들어간 거예요. 아래쪽은 흉곽이 들어간 자국이고요. 요 정도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증도 실제로 마약 주사를 꽂게 되면서 내가 원할 때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입원하는 동안에 통증 때문에 괴로웠다.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빨리 회복해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폐암이 나와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학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학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